안녕하세요, 강무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입출력 장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컴퓨터 내부와 정보를 주고받는지 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장치 컨트롤러에 대한 개념이 나올 테니까 혹시라도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번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출력 방식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출력, 인터럽트 기반 입출력, 그리고 DMA 입출력이 있어요. 이 3가지 입출력은 모두 컴퓨터공학 전공 수업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입출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여러 전공서에서도 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입출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입출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속 명령어로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출력 장치가 아니라 입출력 장치에 연결된 장치 컨트롤러를 프로그램 속 명령어로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명령어로서 장치 컨트롤러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장치 컨트롤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셨죠? 이 장치 컨트롤러가 프로그램 입출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예시로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하드디스크에다가 백업을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해서 하드디스크에 새로운 정보,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쓰기를 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들을 장치 컨트롤러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프로그램 입출력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백업한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보를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CPU는 장치 컨트롤러의 제어 레지스터에다가 쓰기 명령을 내보내게 됩니다. 제어 레지스터는 입출력 장치가 해야 되는 동작, 수행할 동작을 여기 아래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제어 레지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CPU는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제어 레지스터에다가 쓰기 명령을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제어 레지스터를 보고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써야 되는 작업이 있네? 일단 하드디스크에다가 지금 써도 되는지, 이 쓰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준비 완료. 만약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새롭게 이제 쓰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면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상태 레지스터에 준비 완료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완료됐음을 CPU가 확인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CPU는 상태 레지스터를 주기적으로 읽어보면서 하드디스크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CPU가 하드디스크가 준비가 됐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백업할 메모리 정보, 그러니까 쓰기 작업을 할 그 정보를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백업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백업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1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고, 쓰기가 끝났다면 작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특정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입출력 명령어로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입출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CPU가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 값을 읽고 씀으로써 이루어지는 입출력 방식이 바로 프로그램 입출력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들죠. 뭔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입출력 장치를 다루기가 비교적 까다로운 이유가 입출력 장치의 종류 자체도 정말 다양할 뿐더러 하드디스크, 모니터, 마우스, 스피커,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 입출력 장치의 종류 자체도 많을 뿐더러 같은 모니터라고 할지라도 회사마다 혹은 제품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입출력 장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입출력 장치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입출력 장치들의 정보를 규격화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입출력 장치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리고 CPU가 그런 입출력 장치들을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들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CPU가 이런 식으로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입출력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CPU는 이러한 레지스터들의 종류, 이 장치 컨트롤러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거 입출력 장치의 주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레지스터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 있죠. 이런 명령어들은 어떤 식으로 명령어로 표현되고 또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이 될까요? 입출력 장치의 주소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CPU는. 그러니까 프린터 컨트롤러의 상치 레지스터를 읽어라. 그러면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프린터기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CPU는. 프린터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100을 써라.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프린터기에다가 100을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키보드 레지스터의 상태를 읽어라 라고 하면 키보드에 연결된 키보드의 상태를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프린터 컨트롤러의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를 CPU가 어떻게 인식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메모리 맵 입출력 그리고 고립형 입출력,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메모리 맵 I/O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 I/O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입출력 방식은 장치 드라이버를 개발하시거나 뭐 로우 레벨 시스템 개발을 하실 때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컨대 프로그램 입출력 방식은 CPU가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 값을 읽고 씀으로써 이루어지는데, CPU가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 값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입출력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맵 입출력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맵 입출력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과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을 하나의 주소 공간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주소 공간은 그냥 주소들이 모여있는, 주소들이 있어서 그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1024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을 사용하면은 1024개의 주소를 전부 다 메모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1024개의 주소 공간을 전부 다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다 표현을 해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0번지부터 511번지까지는 메모리를 위한 주소 공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입출력 장치를 위한 주소 공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주소로 공간을 관리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메모리 맵 입출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맵 입출력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과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을 하나처럼 간주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를 아마 말만 들었을 때는 조금 모호하실 수가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런 예시가 있었죠. 프린터 컨트롤러의 상태 레지스터, 프린터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 키보드 컨트롤러의 상태 레지스터,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 자, 이런 레지스터들을 CPU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메모리 맵 입출력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각각의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를 이러한 번지수로서 정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516번지는 프린터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 517번지는 프린터 컨트롤러의 상태 레지스터, 518번지, 519번지는 각각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다 라고 정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프린터의 상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517번지를 읽어라 라는 명령으로서 이제 프린터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특정 값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값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518번지에다가 A를 써라, 이러한 명령어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지스터에 A를 쓰게 되는 것과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명령어들 보면 메모리에 접근하는 명령어랑 똑같이 생겼죠. 메모리를 읽어라, 메모리에 어떤 값을 써라, 이것과 똑같이 생겼죠.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명령어와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는 명령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과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을 하나의 주소 공간으로서 마치 그냥 동일한 주소 공간처럼 간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입출력 명령어가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것과 동일하게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에
이제 값을 읽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접근하는 명령어와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는 명령어가 동일한 입출력 방식이 바로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립형 입출력은 뭐냐면 메모리 맵 입출력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과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공간을 마치 하나의 주소 공간인 것처럼, 마치 전체가 다 메모리인 것처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의 주소 공간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메모리 맵 입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립형 입출력은 그와 반대입니다. 메모리를 위한 주소 공간과 입출력 장치를 위한 주소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고립형 입출력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24개의 주소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선 예시에서는 그 1024개의 주소 공간에서 일부를 메모리를 위해 사용하고 일부를 입출력 장치를 위해서 사용을 했죠. 근데 고립형 입출력에서는 여기 1024개를 메모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입출력 장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입출력 전용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제어버스에서 메모리 읽기 쓰기 버스뿐만 아니라 입출력 장치 읽기 쓰기 선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만약에 CPU가 메모리 읽기 쓰기 선이 활성화되는 이 선이 활성화되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메모리에 접근하도록 하면 되고, 만약에 입출력 장치 읽기 쓰기 선이 활성화되는 명령어, 그러니까 입출력 전용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입출력 장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1024개의 주소 공간을 이 메모리를 위해서도 할당할 수가 있고 입출력 장치를 위해서 할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입출력 전용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고립형 입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메모리 맵 입출력은 메모리에 접근하는 명령어와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는 명령어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소 공간을 그냥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로. 여기에 접근하는 명령어랑 여기에 접근하는 명령어가 다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고립형 입출력은 아예 그냥 별도의 주소 공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읽기 쓰기 선을 활성화시키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장치 읽기 쓰기 선을 활성화시키는 입출력 전용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그램 입출력 방식에는 크게 메모리 맵 입출력과 고립형 입출력,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메모리 맵 입출력은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는 같은 주소 공간을 사용하지만 고립형 입출력 방식에서는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는 분리된 주소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맵 입출력에서는 당연하게도 메모리의 주소 공간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1024개의 주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은 제한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굳이 별도의 입출력 전용 명령어는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에 같은 명령어로서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고립형 입출력은 반대죠. 메모리 주소 공간이 축소되지는 않지만 입출력 전용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출력 전용 명령어라고 한다면 뭐 x86 CPU 같은 경우에는 뭐 in, out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프로그램 입출력의 두 가지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인터럽트 기반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인터럽트에 대해서 제가 이거 수업으로 다루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CPU 시간 때 다루었었는데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 뭐 인터럽트의 다른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CPU 사이클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가 일을 할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알람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리고 CPU에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특별한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플래그 레지스터. 이 플래그 레지스터 속에 인터럽트 비트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럽트 비트가 활성화가 되면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비활성화하게 되면 인터럽트를 받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받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요청 신호는 저 지금 끼어들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CPU한테 입출력 장치가 요청을 신호로서 보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인터럽트 기반 입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터럽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앞선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장치 컨트롤러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치 컨트롤러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CPU가 입출력 명령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출력으로 뭔가 명령을 할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치 컨트롤러에 입출력 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에 다 됐다면 장치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인터럽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입출력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CPU는 조금 더 그러니까 CPU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알뜰살뜰히 쓰면서 이제 입출력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프로그램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태 레지스터를 주기적으로 읽어보면서 이제 하드디스크의 준비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백업할 게 있다면, 야, 너 준비됐니? 아니네. 준비됐니? 아니네. 준비됐니? 아니네. 준비됐니? 준비됐네. 자, 이제 시작하자. 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읽어볼 수밖에 없었지만 인터럽트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요청 신호를 받으면 그때 가서 그냥 봐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CPU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터럽트와 반대되는 이러한 개념을 폴링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보통 입출력 장치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입출력 요청 신호는 CPU한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많이 오게 됩니다. 입출력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니터는 지금 PPT 자료를 띄워놓고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입출력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이러한 입출력 장치들이 제 컴퓨터의 CPU에다가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낸다면 당연하게도 제 CPU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입출력 장치들의 장치 컨트롤러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터럽트 요청 신호들이 CPU로 오게 된다면 CPU는 이렇게 많은 인터럽트 요청 신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인터럽트가 발생한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CPU가 만약에 플래그 레지스터 속에 인터럽트 비트를 만약에 비활성화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인터럽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순차적으로도 처리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쭉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 A와 B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A가 조금 더 빨리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CPU는 프로그램을 쭉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A를 쭉 실행을 하고 되돌아와서 다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B를 실행하고 되돌아오고, 나중에 되돌아온 뒤에 이제 처리하던 프로그램을 마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플래그 레지스터 속 인터럽트 비트를 비활성화한 채 인터럽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은 하드웨어 인터럽트,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할 수 있는데, 인터럽트 비트를 비활성화해도 순차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Non-Maskable Interrupt, NMI라고도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고장났다든지 정전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정말 중요도가 높은 크리티컬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터럽트 비트를 비활성화해도 그 인터럽트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한 순서대로, 단순히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요. 근데 이런 방식은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터럽트를 전부 다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럽트 중에서도, 하드웨어 인터럽트 중에서도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인터럽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인터럽트를 조금만 더 달리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더 우선순위가 높고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인터럽트가 있어요. 자,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터럽트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A의 우선순위가 B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A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A와 B가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냈다라고 할지라도 A가 이런 식으로 먼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하지만 A의 우선순위가 B보다 낮은 경우에는 B 요청 신호가 왔으면 B를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B를 실행을 해야 돼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A를 실행하는 도중이어도 B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인터럽트 A가 발생을 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A를 쭉 실행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인터럽트 B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B가 A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A를 중단하고 B로 점프해서 B를 마저 실행한 다음에 A를 마저 처리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인터럽트 A의 우선순위가 B보다 낮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이게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터럽트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인터럽트 비트를 비활성화해도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되는 정말 급한 인터럽트, 막을 수 없는 인터럽트, Non-Maskable Interrupt, 줄여서 NMI가 발생한 경우, 혹은 플래그 레지스터 속 인터럽트 비트를 활성화한 채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다중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이러한 PIC라고 하는 작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PIC,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는 어떤 하드웨어냐면 여러 장치 컨트롤러에 연결이 되고요. 여기 지금 핀이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가 많잖아요. 여기에 각각 장치 컨트롤러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장치 컨트롤러에 연결이 돼서 장치 컨트롤러의 하드웨어 인터럽트들을 우선순위를 판단을 한 다음에 CPU한테 그 많은 인터럽트 중에서 너는 지금 이거 먼저 실행해야 돼 라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주는 하드웨어가 바로 이 PIC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 NMI의 우선순위까지 판단하진 않아요.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만 판단합니다. NMI는 그냥 별도의 핀이 있습니다. CPU가 NMI,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뭐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고장났다 이러면은 뭐 이런 거 판단할 이런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NMI의 우선순위까지 판단하진 않아요. NMI가 발생하면 그냥 CPU에 다이렉트로 이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장치 컨트롤러와 CPU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장치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핀들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치 컨트롤러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PIC한테 보내게 되면은 PIC는 장치 컨트롤러와 CPU 사이에서 어떤 인터럽트를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이 많은 인터럽트 중에서 CPU가 처리해야 되는 인터럽트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하드웨어가 바로 PIC고 이 PIC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한 다중 인터럽트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PIC는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어판이었나? 특정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터럽트 기반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입출력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인터럽트 기반 입출력 방식이었어요. 이 두 가지 입출력 방식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은 반드시 CPU가 주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가 이동을 할지라도 이동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CPU를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당연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입출력 장치, 뭐 이를테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입출력 장치를 읽어드림으로써 레지스터, CPU의 레지스터로 읽어드리게 되고 CPU의 레지스터를 메모리 쓰기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CPU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CPU가 장치 컨트롤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라고 치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메모리에 쓰고자 하는 값을 CPU의 레지스터로 읽어드리게 되고, 이렇게 레지스터로 읽어드린 값을 다시 메모리로 쓰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뭐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작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하드디스크 장치 컨트롤러에 내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CPU는 읽어드리게 되고, CPU의 레지스터로 읽어드리게 되고, 이렇게 읽어드린 값을 다시 장치 컨트롤러의 레지스터로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은 반드시 CPU가 주도를 해야 되고, 이동되는 데이터도 반드시 CPU를 거친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CPU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가 반드시 다 CPU를 거쳐야 된다면, 가뜩이나 바쁜 CPU는 입출력 장치를 위한 연산 때문에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뭐 가령 하드디스크 백업 같이 뭐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동해야 되는 입출력 작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CPU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능이 바로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름 그대로 메모리랑 장치 컨트롤러가 주고받을 데이터가 있을 적에 CPU를 거치지 않고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기능. 현대 입출력 장치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DMA는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출력 방식입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DMA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DMA 컨트롤러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제 DMA 컨트롤러를 통해서 DMA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모호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DMA 입출력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CPU는 첫 번째로 만약에 어떤 입출력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 DMA 컨트롤러한테 입출력 작업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DMA 컨트롤러는 CPU 대신에 장치 컨트롤러와 상호작용하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얘가 CPU가 DMA 컨트롤러한테 입출력 작업을 명령하면은 DMA 컨트롤러가 CPU의 입출력 작업을 일종의 대행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장치 컨트롤러와 상호작용하면서, 얘는 장치 컨트롤러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DMA 컨트롤러는 필요할 경우에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읽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자, 그리고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DMA 컨트롤러는 인터럽트를 통해서 CPU의 작업이 끝났음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랑 장치 컨트롤러 사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CPU를 거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CPU는 그동안에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DMA 입출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CPU는 첫 번째로 DMA 컨트롤러에 입출력 작업을 명령을 하게 되고요. 어떤 장치에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연산을 수행할 때 메모리의 어떤 번지에다가도 어떤 연산을 수행해야 돼, 이러한 정보를 담은 입출력 작업을 DMA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MA 컨트롤러는 만약에 하드디스크에다가 메모리의 정보를 백업해라 라고 하는 입출력 작업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DMA 컨트롤러는 CPU 대신에 CPU를 대행해서 장치 컨트롤러랑 상호작용하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DMA 컨트롤러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메모리를 직접 읽고 씀으로써 이제 입출력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DMA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랑 장치 컨트롤러랑 상호작용하면서 입출력 작업을 하는 도중에 CPU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랑 장치 컨트롤러 사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CPU를 거치지 않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DMA 컨트롤러는 인터럽트를 통해서 CPU한테 인터럽트 작업이 끝났음을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이게 DMA 입출력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PU는 입출력 작업의 시작과 끝만 관여하면 됩니다. 이 DMA를 통해서 CPU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입출력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점 공감이 되시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예시에서 DMA를 하는 과정에서 DMA 컨트롤러가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시스템 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하죠. 이 메모리는 시스템 버스에 연결이 되어 있고, 장치 컨트롤러도 지금은 시스템 버스에 연결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 당연하게도 메모리를 읽고 쓰기 위해서 DMA 컨트롤러는 시스템 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 버스는 공용 자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시스템 버스를 이용할 때는 DMA 컨트롤러는 쓸 수가 없고요. DMA 컨트롤러가 시스템 버스를 쓸 때는 CPU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DMA 컨트롤러는 CPU가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마다 조금씩 얄금얄금 이제 마치 새벽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고기 빼먹듯이 그냥 조금씩 그냥 시스템 버스를 빼먹듯이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본의 아니게 겹친다면 CPU가 일시적으로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허락을 구하고, 리퀘스트 요청 신호를 통해서 허락을 구하고 시스템 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CPU가 안 쓸 때는 그냥 내가 써야지 이렇게 얄금얄금 쓰는 방식이 있고, 본의 아니게 만약에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오랫동안 시스템 버스를 써야 돼. 그럴 경우에는 야, 나 버스 써야 되는데 좀만 양해해줘 CPU야 라고 한 다음에 왕창 이 DMA 컨트롤러가 조금 더 높은 우선순위로서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입장에서는 얘가 없었으면, DMA 컨트롤러가 없었으면, 원래 내가 시스템 버스 이거 내 전용인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내가 쓸게 이러면서 얄금얄금 쓰질 않나, 야 나 쓸 거야 좀만 양해해줘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좀 더 높이 갖고 가가지고 얘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CPU가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는 사이클을 도둑 맞는 듯한 기분이 들겠죠? CPU 입장에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DMA 컨트롤러가 시스템 버스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사이클 스틸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이클 스틸링.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입출력 버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시를 보시면 장치 컨트롤러가 전부 다 시스템 버스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장치 컨트롤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수많은 입출력 장치와 연결된 장치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수많은 장치 컨트롤러들이 직접적으로 시스템 버스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괜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치 컨트롤러가 시스템 버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DMA를 하는 과정에서 DMA 컨트롤러는 불필요하게 시스템 버스를 두 번씩 이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하드디스크에다가 백업한다,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이런 입출력 작업이 있었을 때 읽어드리기 위해서 한 번, 쓰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쓰게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버스는 공용 자원이기 때문에 CPU도 시스템 버스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시스템 버스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스템 버스를 두 번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 컨트롤러는 직접적으로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출력 버스라고 하는 입출력 전용 버스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치 컨트롤러들이 입출력 버스에 연결이 된다면 DMA 컨트롤러는 굳이 두 번씩 이 시스템 버스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주고받을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읽어들어서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 불필요하게 두 번씩 시스템 버스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장치 컨트롤러가 시스템 버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때 DMA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스템 버스를 오랫동안 점유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이렇게 입출력 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출력 버스. 입출력 버스는 뭐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PCI 버스, PCI 익스프레스 버스, 뭐 이런 버스들이 전부 다 입출력 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슬롯 같은 거 있죠? 뭐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슬롯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슬롯들이,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이런 슬롯들이 결국에는 입출력 버스랑 연결되는 슬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슬롯을 통해서 입출력 버스에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입출력 버스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버스에 연결이 돼서 CPU랑
이제 뭐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메모리랑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입출력 버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DMA 방식은 최근에는 더욱더 발전을 해서 그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를 다는 지경까지 이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 입출력 채널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듀얼 코어 CPU를 탑재한 프린터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출력 작업을 해주는 입출력 작업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까지도 얘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 입출력 채널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입출력 장치가 뭐 램을 탑재한 경우도 있고 입출력 전용 CPU를 탑재한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컴퓨터 구조 파트에 대한 강의를 모두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모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 구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개발자로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운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만 수강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제가 추후에 올릴 운영체제 강의도 꼭 수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